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장경철 교수님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면 깰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장경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경철 교수님은 우리 3040 희망세대의 축복과 사랑을 유통해 주실 이 시대 최고의 유통업자이십니다. 우리 장경철 교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머리에 하트를 이렇게 그리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요겁니다. 우리 장경철 교수님 나오실 때에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경일 집사님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 이 시간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보실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당대 안 커지시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것입니다. 쭉 뻗어볼까요? 또 한번 오므렸다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앞에 있는 사람 내가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등을 시원하게 안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나의 안마를 받으니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당신을 안마하니 나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해볼까요?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나의 안마를 받으니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미혼일 경우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 한 분 정도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우리 이번에는 앞자리 뒷자리에 앉은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행복의 유통, 축복의 유통, 특별히 이제 사랑의 유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지으셨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과 성품을 나를 통해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여기 적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훌륭하신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는다고 하는 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내가 나에게 옮기는 것을 적는다고 하죠. 사람은 자신이 자신에게 옮기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없지 않아요. 무대 아래서 옮기지 못하는 것을 이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옮기지 못하듯이요.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까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전에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는다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나에게 옮기는 건데 훌륭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 이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독특하게 많이 갖고 계신 어떤 특질에 대해서 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이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 더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러한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강의 부탁을 받고요. 우리 구의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오늘 강의가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인간은 왜 저러는가, 나는 하느라고 잘하는데 왜 이러는가,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나요, 가족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은 남한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자기한테는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다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한대요. 근데 집에 가서 내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결혼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 좀 사람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간하고 횟수가 도와주질 않잖아요. 이 사람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맞아요. 원리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혹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결혼하셨어도 생겼을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놈을 낳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애를 낳았어도 생겼을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사람은 처음 만나지 않아요. 예의상 조심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요, 그냥 참아주어요. 또는 대답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도 그냥 답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을 늘 이렇게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서 대한다고 하면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단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꼬마 애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애들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너무 야단을 많이 치시면 안 돼요. 야단을 많이 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사실대로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혹시 이 사실을 알면 어쩌면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아빠한테 저번에도 맞았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맞으면 이번엔 나는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뇌에서 시키지 않은 말이 혀에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 놓고 너 저번에 아빠한테 거짓말 안 한다 그랬지 왜 또 거짓말했어? 그리고 자꾸 애를 때리면 이거 반병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남자친구랑 이제 사귀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 남자친구가 우리 집안의 실상을 알면 어쩌면 나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자기 집 이야기를 다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걸 앞에다 놓고 너 왜 나한테 그거 숨겼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기를 원하지만 늘 긴장하고 조심해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5글자가 중요한데요. 익숙한 대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다고요? 맞아요. 요것을 잘 진단을 받아서 처방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도요,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게 제일 익숙할까요? 자기가 결혼한 지 오래됐다 그랬어요. 배우자랑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대요. 여러분 가운데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23년인가 됐는데 여긴 뭐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되신 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익숙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이 제일 익숙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애들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강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제 강의를 너무 잘 들으시네요. 계속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훌륭하신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요, 시작한 지 이미 몇 분 됐는데도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그걸 좀 처리하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급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썩 좋은 습관은 아니래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매듭을 못 짓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물고 늘어지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원리가 있대요.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아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타인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을 잘 칭찬하려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남을 잘 칭찬할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세워진 사람이 남을 잘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자존감이 확립이 된 사람이 남을 잘 칭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냐, 이런 열등감이 있으면요, 남 칭찬하기 어려워요. 또 누가 내 앞에서 칭찬해도요, 기분이 나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이죠. 여러분 애엄마가 또는 애아빠가 힘들어할 때 그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걸 또 앞에다 놓고 당신은 어떻게 속이 그렇게 좁아, 왜 이렇게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이나 언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인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 들으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요, 대화할 때요,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혹시 열등감이 있으면 소위 해석의 오버를 많이 하게 된답니다. 해석의 오버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런 뜻으로 말을 건넨 것이 아닌데요, 간혹 가다가 보면 자기가 다 알아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친정에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또 가는가?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내가 친정에 다니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왜 이렇게 갈 때마다 시비를 걸고 그래요? 이렇게 성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은 그냥 또 가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네,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어머니 빨리 갖다 드리고 금방 돌아올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끝이 나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시댁에는 잘 안 찾아뵙고 친정에만 다닌다고 또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도 계신데요. 내가 지난주에 몰래 갔다 온 걸 혹시 아나?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녹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녹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다시 되감기를 해서 볼까요? 여보, 당신 요즘에 시어머니는 왜 안 찾아뵈?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어머니랑 있었던 거 아니지? 이런 말을 남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네. 근데 나는 생각이 났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존감이 세워져 있지 않고요, 열등감이 있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의 탓을 상대방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건네드릴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박사과정 때 배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 지 한 17년 됐는데요,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 딴에는 잘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불필요한 조언은 하는 게 아니고 또 혹시 조언을 하기 전에라도 상대방을 먼저 높여드려야 되는구나. 자존감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건네잖아요. 그러니까 남 칭찬을 잘하는 사람도 적고요. 또 어떤 사람이 적으냐면요, 칭찬 받았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 보고, 야, 니네 오늘 참 발표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별로 없고요. 대부분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래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칭찬 받으실 때 있잖아요. 물론 자주 칭찬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실수록 칭찬 받을 때 아니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이게 멋있어 보입니다. 이거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하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너무 길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끝내자. 어떤 분들은요, 칭찬을 하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당신이 못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색한가 봤더니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맞장구 쳐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잘하십디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 진짜 못합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시면 이따 뭐 쉬는 시간에 끝난 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강의가 실제적이라서 적용하기가 좋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란 얘기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 때 챙겨둬야 됩니다.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챙겨둬야 되는 거. 이게 돈이랑 비슷해서요, 줄 때 챙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재고에 싹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저곳에 가서 쓸 때 인색하지 않게 쓰겠더라고요. 저는 돈이든지 얼굴 표정이든지 따뜻한 말이든지 인색한 사람들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이유를 아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수준이 있으세요. 이 저의 인생 철학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급이 있는 곳에 배급이 원활하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십니다.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처럼 잘 듣질 않은데 우리는 학생들이 막 시계 많이 보고 언제 끝나나. 제가 시계 보는 학생들은 감당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시계 흔드는 학생도 내가 봤어요. 죽었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강의를 할 때요. 오늘 하여튼 저한테 이 강의를 부탁하신 분이 저를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유통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강의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배우는 건 많아도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강의는 많이 들어도 이게 저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방문과 거주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찾아온, 나를 방문한 좋은 것들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답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많이 배워야 되고요. 열심히 들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이 듣고 열심히 들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는가 봤더니 내가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듣고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은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것들이 남는가 봤더니 내가 열심히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 내 안에 살아남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듣기만 하시고 남한테 옮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없어지는 줄 아세요? 무엇을 잊었는지조차 깨끗하게 잊어버리면서 서서히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 혹시 여러분이 뭘 깨달으시면 이게 행복한 시간인 동시에 무슨 시간이에요? 위험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지난주 지난달에 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죠. 뭐 언제 살아남는가 봤더니 내가 남에게 옮길 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들이요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 선생 붙여갖고 애를 가르쳤더니요 과외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럼 지식이 옮겨지는데 어디에 살아남는가 봤더니 애는 계속 무식하고요 돈 받아가는 선생만 유식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억력이 안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이런 분들도 기억력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으시냐면요 남 험담할 때 있잖아요. 남 씹을 때요 종이에 적어둔 것을 보고 씹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다 외워서 씹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한 번, 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제가 놀라운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유통하고 옮기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듣는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옮기는 사람에게는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식은 간직을 하고 내용을 교체해보자는 게 저의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오늘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2시간, 3시간 강의하더라도 계속 하지 않아요. 20분 내지 30분 강의하고 3분 정도 두 사람씩 학생들을 짝지어 놓고 들은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자신의 말로 옮겨보라 그래요. 그래야 남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들은 얘기를 해보시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곧바로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해결이 되면 끝내시고 만약에 두 분 다 모르실 경우에는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제가 2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씩 짝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 잘 안 나는 분은 그냥 그동안 잘 지냈느냐 인사라도 하세요.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다 같이 기지개 한 번만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쭉 뻗어봅시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정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질문 중심의 학습. 네. 교수님, 저는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잘해주고 싶은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저의 진심이 이 사람에게 또는 우리 아이에게 또는 때로 어머님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제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요.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화가 좀 많이 나면 다 때려치고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혹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우리 아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나 내 상급자에게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성찰을 해봐서 그것을 올바른 접근으로 바꾸게 될 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성찰을 해서 그것을 올바른 접근으로 바꾸게 될 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접근이라는 말의 뜻은 아시죠? 접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멀리 있는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가까운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과정 또는 절차를 우리는 접근이라고 부르죠. 그 가운데 이제 잘못된 접근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잘못된 접근일까요? 저는 두 단어를 써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응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못된 접근이란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을 포함해서 어떤 말을 건넸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안 좋게 나오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일단 잘못된 접근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말을 건넸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안 좋게 나온다고요? 반응이 맞습니다. 반응이 안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 나쁘게라고 쓰셔도 되고요. 적으시는 분들은 한문을 좋아하시는 분은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잘못된 접근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요, 상대방으로부터 곧바로 나오는 걸 이게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제정신이라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제정신이 되어야 하는군요. 중요한 단서가 붙네요. 제정신이 아니면 모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저에게 딸이 셋 있어요. 둘은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애한테 야야 너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얘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가 야단쳐 주니까 매우 도움이 되네. 다음에도 또 부탁해.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싹 내려놓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요. 야, 밥 더 안 먹냐? 다 먹었어요. 다음에도 야, 너 그렇게 좀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야, 너 자꾸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애비인데 너 잘못되라 그러겠냐? 너 잘되라 그러겠지.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게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요.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정신병이다. 저는 제가 올해 딱 만 50이거든요. 이제 초기 한 35년, 40년 동안에는 이걸 저는 성격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수선 개념을 저는 드디어 포기를 했고요. 이제 질병 개념으로 제가 전향을 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나 우리 애나 좀 성격을 고쳐야 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치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제가 정신병이라 그랬는데요. 병이 뭐예요? 제 강의를 좀 오래 들으셔야지 제가 쓰는 말에 좀 더 익숙해지실 텐데 저는 병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병이란 저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분에 기능에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5글자 중요해요. 뭐가 생긴다고요? 맞아요. 기능에 손상이 생겨서요. 내게 상처나 손실을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것을 저는 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워요. 위장병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기능이 손상된 거예요? 그렇죠. 위의 기능이 손상된 거죠.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은 문제없이 잘 드시는 음식을 저는 잘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쓰린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더 드는 거 먹어야 돼. 비싼 거 먹어야 돼. 이게 위장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위장병이 아니라 지금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정신병이라 그랬죠. 그러면 정신 기능이 손상이 된 거네요.
이 정신의 기능을 알면 좋은데 뭐 측정, 계산, 종합 이렇게 되는데 측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정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뭐가 있는가 없는가, 0인가 1인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있으면 하나 있는가, 2개 있는가, 3개 있는가, 이걸 측정이라 그래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두 사람이 서로 말싸움할 때, 언쟁할 때 말싸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없으시고 참여한 경험밖에 없으세요? 두 사람이 말싸움할 때요, 한 번만 이야기를 하고 끝냅니까? 아니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합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경우가 많죠. 한 번은요, 저랑 이렇게 3명이 얘기를 하다가요, 이 두 분이 언쟁이 됐어요. 말싸움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사람을 다 아니까 어느 한 편을 들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둘이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심심하기도 하고 장난을 했어요. 무슨 장난이냐면 이 두 분이 했던 얘기를 과연 몇 번이나 하는가. 속으로 한번 헤아려 봤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제정신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했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요, 같은 얘기를 7번 하는가 7번.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와서 7번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돌겠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무슨 기능이 손상된 거예요? 측정 기능이 손상이 됐네. 무슨 병이요? 정신병이네. 어떤 어머니는요, 이 자기 따님이 자기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요, 따님한테 같은 얘기를 몇 번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야. 무슨 병이에요? 정신병이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사랑은 너무 어리면 잘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많이 받고 자라야 돼요. 애는 맨날 두드려 패고 애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부모예요. 또 하나는 사랑은 아프면 잘 못하는 거예요. 아플 때도요,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은 성숙해야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신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애들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각각 다 방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루에 상을 펴놓고 공부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둘째 아이가 나와서 영어 듣기를 하는 거예요. 카세트를 틀고 뭐 적어요. 조금 후에 첫째 아이가 나와서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 카세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동생 보고, 야, 시끄러우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니 보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있었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싸울 때 보면 논리가 그냥 기발하잖아요. 첫째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어젯밤에는 늦게까지 여기 있었다. 네가 아침에 나와서 새치기 한 거다. 네가 들어가라. 둘이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야,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양보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을 안 때린 지 오래됐거든요. 야, 니네 오래간만에 한번 맞아볼래? 왜 그러냐. 양보 좀 해라. 근데 안 하길래 내가 둘째 보고, 야, 니가 좀 양보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양보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책 있잖아요. 책으로 상을 쾅 치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쫓아 들어가서, 제가 정신병에서 많이 치료가 됐거든요. 현재도 치료 중이에요. 제가 치료받기 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쫓아 들어가서 그걸 그냥 두질 않았죠. 그랬더니 우리 애가 저한테 야단 맞은 날부터요, 그때는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저에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강의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것도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들을 경계는요, 왜 저 자신에 관한 거는 잘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저에 관한 것들은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알았던 게 거의 없어요. 다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날도 우리 애가요, 평소에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눈을 치켜뜨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게 학교 가서 혹시 교수님이나 선생님께도 저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뒤늦게 보니까 저의 안에서 어떤 돌발 감정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때는 몰랐고요. 우리 애가 이제 저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뭐를 깨달았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나쁜 년을 더 나쁘게 만들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이 안 풀릴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악화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무척 많이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이제 깨닫고 제가 이제 많이 치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물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애도 잘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일단 반응이 안 좋을 때요. 너 일로 나와 그러지 않고요. 제가 일단은 물러서고 매듭 짓는 법을 배웠더니 제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요,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를 갖다가 뭐 보복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애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일단 반응이 안 좋을 때 일단 물러서고 매듭 짓는 법을 배웠더니요,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제 인간관계에서요, 불행의 숫자들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애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학생들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그냥 그대로이고요. 학생들도 그 모양 그대로였는데요. 참 희한하죠? 제 인간관계와 제 교육사업에서요, 진짜 불행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저는 이게 좋은 일들이 많이 겹치면요, 원리를 발견하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앞으로 좀 무자격한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조금 열악한 곳에서도 내가 계속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하나 수확한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남 탓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원리를 알아버렸어요. 어디 가면요, 좀 여건이 안 좋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계속 못한다고 생각하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원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하다. 물론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는 저 인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느낌으로 찾아올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느낌일 뿐이지 그걸 생각으로 바꿔서 말을 한다든지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원리, 그리고 그 원리에 따르는 혜택을 갖다가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날 얘기 좀 더 해드리면, 그날은 제가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잖아요. 저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가 또 지도 기분이 나쁜지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녹음기 있잖아요. 볼륨을 최대로 켜는 거예요.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것도 첫째가 저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아빠 시끄럽지 않니? 빨리 들어가서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저를 치료받기 이전의 상태로 자꾸 되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야야, 네가 살살 얘기를 했으면 제가 저렇게 됐겠냐. 야, 너 이번에만 크게 듣고 끝낼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크게 들을래? 1초만 지나도 과거다. 지금은 그 다음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 아니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속담 모르냐? 뭐가 속담이냐?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게다가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이 또 지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농담을 좋아하잖아요. 농담 한마디 더 했어요. 야, 너 새 속담 모르냐? 이번에 막 나온 건데. 그래서 뭐가 새 속담이냐? 그래서 이번에 막 나온 건데 지영이도 밟으면 볼륨을 높인다는 거다. 그랬더니 저도 웃고요. 우리 첫째도 웃고 우리가 막 웃으니까 조금 있다 저 방도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자세를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지도자적인 역할을 계속 잘 수행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덤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도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이 지도력을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백성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뭐 완벽하지는 않고, 조금 더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좀 더 이제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어느 분야든지 말이죠. 이 지도력이 뭔지 알아두세요. 지도자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되 즐겁게 하도록 만드는 것을 지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되
즐겁게 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을 지도력,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도력을 기르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유머는 뭐예요? 유머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유머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웃어버림으로써 문제를 해소시켜버리는 행위를 유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어요. 다 같이 웃는다고 해요? 웃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없어져요?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웃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근데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요 문제는 남아있어도 문제 삼는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10개 있으면 진짜 지도자는 한 개만 해결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지도자는 지가 다 해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대지 말자. 10개 있으면 하나만 해결한 것도 여러분이 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고 물러서야지. 자기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것입니다. 이건 5년 뒤에 자기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머지 9가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유머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머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유머가 아직 없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직분을 맡겨도요 사양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원합니다만 아직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사양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머 감각을 꼭 기른 다음에 제가 이 직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유머가 없고 너무 심각한 분들이 그 회의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아랫사람이나 다른 사람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니까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거 보니까 애들도 아마 잘 기르실 것 같은데 애들을 자꾸 좋은 학교만 보내가지고 사회에 내보내지 마시고 유머 감각을 꼭 장착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내보내주세요. 얘네를 자꾸 순위에만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도 참 이 청소년들 자살 요리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주제는 아니니까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제가 오늘도 강의 끝나고 또 대전에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대전에 있는 어느 학교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올해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살한 애들 가운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40명 가운데요 38등, 39등, 40등이 자살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순위에 대해서 초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얘네들은 38등, 39등 여러분 우습게 아시죠? 얘네들은 아직 이기는 법은 몰라도요 지는 법은 아는 거예요. 지는 법은 모르고 이기는 법만 배운 애들이 나중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이긴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하하, 규모 키워서 망하는 건데 그걸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누군가의 익살스러운 표현을 제가 옮기면 사다리 꼭대기 끝에 올라가서 발 뒤꿈치 드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머 감각을 꼭 길러야 돼요. 잘 되는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거다. 대체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재수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한다. 우리 교육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사실로 착각을 한다. 참 은혜 아닌 게 없는데 지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잘못된 접근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매듭을 짓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른 데서 받은 질문이니까 얘기하겠어요. 교수님은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이 잘못할 때가 있는데 다 그냥 모른 척하고 매듭을 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못을 방치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도 애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그냥 놔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미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서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고사작전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말려 죽이자. 우리의 작전 이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작전 이름이 뭐라고요? 맞아요. 고사작전, 말려서 죽이는 작전을 추천을 해요. 기록하시는 분들은 고사작전 쓰신 다음에 기억하기 좋게 밑줄 긋고 옆에다 하나 더 써두세요. 고사작전 쓰신 분들은 밑줄 그으시고요. 저번에 화초를 말려 죽였듯이 이렇게 하나 더 써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는 걸 고쳐주려고 하다가요.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애들의 잘못 고쳐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확대가 되고 싸운 경우가 있고 이게 관계가 안 좋아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우리가 이제 제정신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잘못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잘못을 고치려고 하시면 여러분 옷깃을 여미셔야 돼요. 왜요? 이 우주에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단 한 분이 하시지 않은 일을 당신이 지금 하겠다고 나대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한 분.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별을 안 하세요. 근데 지금 당신이 이걸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옷깃을 굉장히 여미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의 대가리와 같은, 촉수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히드라라고 한 괴물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헤라클레스 같은 장수가 검으로 그것을 베어 그러면 없어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2개의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잘못은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2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이제 남편이 자꾸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친정에 대해서건 뭐 교회에 대해서건 뭐 여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때 애들 아버지가 온대. 그래 내가 그만할게. 이런 아버지 혹시 보셨어요? 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요. 그래 내가 그만할게 하고 이분이 만약에 그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분은 뭐가 될까요? 병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이미 10분이나 했잖아요. 물론 이때 병신이 될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큰 규모의 관계와 사업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품이 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병신이 아니라는 것 갖다 증명을 하고 싶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다 알려주지만 또 이렇게 시간까지 자기 우군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병신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네가 평소에 하도 그따위로 나오니까 내가 너한테 약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몇 마디 한 거다. 왜 어쩔래? 이렇게 해야지 병신이 안 되잖아요. 대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보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그만하기보다는 왜 그 이야기를 지금 꼭 해야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2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변명과 합리화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요. 시정을 하려고 하다가 확대하지 마시고요. 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매듭을 지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2단어를 가르쳐드렸어요. 뭘 하지 말고? 시정하려고 하지 말고 뭘 지어라? 매듭을 짓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매듭 짓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요거 잘하면 회의도 잘 운영하게 됩니다. 매듭을 짓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다. 근데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엄마는 야 그런 생각 못 해봤다. 근데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네 말도 그럴듯하다야. 인정을 해주는 게 매듭 짓는 데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되면 그 다음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인정을 하신 다음에 사람은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더 얘기해 주길 바래요. 인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 저번에 보니까 저 부분을 참 잘하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됐어?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쩌면 뒷얘기에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 얘기를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관심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재료를 공급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작전이라고요? 고사작전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애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요 이것도 제가 아까 제가 35년 40년 동안 잘못 알았던 거 하나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잘못하는 게 싫어요.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오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는 안 들고 하여튼 잘못하는 게 싫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40년 가까이 잘하는 것에 반대라고만 생각했어요.
더 큰 잘못에서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40년 동안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야단치지 마세요. 야단치면 다음부터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들이 문짝을 뛰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짝을 띄었어요. 세게 닫으면 그 문이 날아갑니다. 문짝을 띄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심정이 아버지한테 전달이 안 돼. 그때 되면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이 없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들이 12시가 넘었어요. 안 들어와. 발 편히 뻗고 주무실 자신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소리가 났을 뿐이지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현관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제가 유통이라는 말을 워낙 좋아해요. 왜 그래요? 유통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유통으로 볼까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표정이나 말들과 행동들이 창고에 있는데 창고에 있는 선택 가능한 행위들 가운데서 그나마 질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걸 진열장에 내어놓았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잘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진열장인데 그 진열장 배후에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에 선택 가능한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유전자는 누가 줬을까요? 애가 18살이면 어려서부터 18년 동안 애들 잘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의 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자애들 길러보니까 여자애들은 또 죽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날의 감정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나마 질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애들 야단치면 애들이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쁜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자꾸 반품 요청을 받잖아요. 부모한테. 나중에는 대개 이렇게 돼요.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애들은 곧바로 가출을 시작하고 여력이 안 되는 애들은 가출할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고객 대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도 지방에 들어와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정말 도움을 주기를 원하면 창고부터 건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 10대 애들이 이상한 표정 지어도 야단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지을 수 있는 표정 가운데 제일 좋은 표정을 지은 게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표정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찔러주면 알아서 표정이 바뀐다. 따라해봅시다. 창고부터 공략하자. 그래서 저는 잘못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듯이 시간을 두고 공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도요 잘 안 되는 때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하수를 하수로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해야 될 몫을 내가 하겠다고 너무 앞서면 하수가 되기가 쉬워요. 고수가 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수가 되는 것은 조급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을 지속적으로 먼저 투입하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 성품까지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 닮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인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자. 결과를 재촉하지 말자. 야,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훌륭하세요. 그럼 이제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잘못된 접근은 뭐고 올바른 접근은 뭔가요?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시고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질문이 있는 분들은 서로 해보시고 두 분 다 모르시는 분 손을 들거나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2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질문 중심의 학습. 이런 질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인사했는지 기억나세요? 당신의 무엇이 어떠하든지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렇게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해보겠어요?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좋습니다. 한 10분의 1쯤 될까요? 사랑하기 어렵다고 난 생각한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한 10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손 드신 분들은 감정이 없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어른들은 뭘 여쭤보면요. 대답을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한대요.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공개 수업했대요. 선생님이 질문하시니까 다 손 들고 선생님이 지적하니까 다 알아맞추더래요. 처음에는 학부형들이 생각했대요. 혹시 다 정해놓고 짜고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아니더래요. 낯선 손님이 새로운 질문을 했어요. 다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손 들고. 교장 선생님이 공개 수업 끝난 다음에 물으셨대요. 야, 담임 선생님, 이 반 애들은 다 천재들만 있나요? 어쩌면 그렇게 대답을 잘하나요? 담임 선생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교장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공개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그랬거든요. 니네 선생님이나 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알건 모르건 무조건 다 손들어라.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틀리는 애도 나왔어야 되는데 다 알아맞추지 않았습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교장 선생님,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니네 손을 들 때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모르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라. 선생님은 오른손 든 사람만 시키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두 가지 길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을 중단하는 길이 있는데요. 어떤 길이냐면 사랑을 하시되 상대방의 반응을 늘 확인을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언젠가는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만둘 만한 충분한 이유를 얻게 될 거예요. 저 따위 인간을 누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두 번째 길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여기 이제 유통의 비밀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서 옮기는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예가 몇 가지 있겠죠. 심지가 불을 태울 때요. 심지가 자기 자신을 태우면은 이게 오래 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연료를 내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는 자리만 되고요. 내가 태우는 건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갖고 자녀를 사랑한다.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끝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연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이걸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를 갖다가 제가 하나 인용을 해볼게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 그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자분이 쓴 시 같아요. 아마 속썩이는 남편을 두신 여자분께서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 시는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속성과 사랑의 성품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병든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옮김으로써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옮기다가 언젠가 우리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도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 페스티벌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 그 사랑과 믿음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당대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대대손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회